네, 안녕하십니까. 범일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수요일날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고요. 부산입니다. 네, 서울이 아니고 부산이고요. 네, 오늘은 대한신장학회와 비욘디가 같이 하는 조금 특별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오늘 콩팥 건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요 제목이 아니고요. 그 아래 나오는 요 제목이 맞습니다. 침묵의 질환, 걷기가 지키는 콩팥 건강. 그래서 콩팥 건강과 걷기 운동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걷기하고 뛰기가 아주 열풍이에요. 특히나 러닝 크루라고 해가지고 같이 뛰는 이런 크루들도 있고 많이 저녁에 이제 선선할 때 많이 이제 걸어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과연 그런 걷기 운동이 콩팥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영도님께서 여지없이 또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단은 제가 준비해오는 슬라이드를 좀 보고요. 뒤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슬라이드 올려주시죠. 네, 슬라이드를 이렇게 올리면 제가 약간 이렇게 몽달 귀신처럼 하얘지는데, 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콩팥병과 걷기 운동, 과연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 건지 한번 보시죠. 갑자기 왜 근데 이거 얘기를 하느냐. 9월 2일 날 중앙일보를 비롯한 국내 일간지와 전문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죠. 대한신장학회가 27일 걷기 대회를 한다. 네. 걷기 대회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거는 이 걷기 대회 홍보용인데요. 홍보도 하고 공부도 하고 네, 그렇게 할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 저 가운데에다 빨간표를 했는데요. 제가 9월 1일부터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 홍보이사죠. 네. 다른 홍보이사님이 지금 조금 휴직을 하고 계셔서 땜빵으로 홍보이사 대행을 하게 됐는데 홍보이사 대행을 맡으면서 하게 되는 제일 큰 행사기도 해서 어렵게 이 시간을 받아서 또 방송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걷기 운동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걷기 대회 500명 완판됐습니다. 네. 완판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 또 참가 못 하시더라도 걷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걷기 운동을 하고 콩팥병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도님이 이제 화요일 오후 1시간이라 수요일날 오후 4시로 바뀐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 방송이고요. 걷기 대회 홍보용으로 저는 이달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1시에 콩팥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죄송합니다. 자, 걷기 운동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요? 라고 오영도님 말씀 주셨는데, 네,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어떤 거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많이 걸으면 심혈관계 부담이 감소가 돼요. 왜냐하면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뒤에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아시는 것처럼 고혈압이 만성콩팥병 CKD의 진행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데 걷기 같은 이런 유산소 운동이 혈압도 떨어뜨리고 동맥 탄성도 개선시키면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기 때문에 고혈압에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콩팥에 좋겠죠. 두 번째는 이제 만성콩팥병 환자들이 염증 수치가 항상 높은데 운동이 염증 표지자 감소에 기여한다는 보고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좋다. 특히 걷기 좋다. 대사 개선. 이거는 당연히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이 되고 지질 프로파일이 좋아지면서 몸무게가 빠지고 비만 유발 요소들이 감소가 되니까 당연히 콩팥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비만도 콩팥병의 리스크 팩터가 된 지는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제일 각광을 많이 받는 게 근육량이죠. 네. 근감소증이 요새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이 걷기 운동은 근육량 보존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만성공파병 환자들은 근육이 많이 빠지고요. 체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걷기를 지속적으로 하시면 체력도 좋아지고요. 그 근의 속근력, 예, 이런 게 좋아진다. 네, 이런 증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논문들 좀 찾아봤거든요. 한 3개 정도인데 이 3개를 꼭 들은 이유는 RCT라 그래서 이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스타디라 그래서 그런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임의로 분류를 해가지고 한 가장 좋은 디자인의 연구를 우리가 RCT라고 하는데요. 이런 연구가 있어서 조금 내용을 보니까 2012년에 나온 논문은 투석은 하지 않는 진행된 콩팥병 4단계, 5단계 환자, 전 투석기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나눠보니까 운동한 군이 훨씬 좋았다. 예, 삶의 질과 요독 증상이 개선됐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요. 두 번째 보고도 네이처에 나왔던 아주 좋은 논문인데 이것도 역시 투석하지 않는 만성콩팥병 환자, 주로는 3, 4단계, 이것도 조금 진행된 콩팥병 환자들이죠. 이런 분들을 가지고 RCT를 해봤더니, 뭐, 걷기 능력이나 이동거리, 최대 산소 섭취량 등이 유의미하게 향상이 된다. 근데, 아직까지 사망률에 영향을 끼치거나 사고체 여과율을 좋게 만든다는 이런,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운동만 한다고 콩팥 기능이 좋아지냐?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게 2022년 가장 그나마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 중국 그 학자들 연구입니다. 이거는 걷기 운동을 포함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에 투석하지 않는 CKD 환자들에 대해서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피 검사 결과라든지 단백뇨의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단 운동 세션당 시간이 30분 이상을 꼭 운동을 했을 때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여기서는 심지어 사고체 효과율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 달리기 같은 전신 유산소 운동이 크레아티닌 그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됐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저게 이제 첫 번째 연구고요. NDT라 그래서 저희 그 신장학에서 꽤 유명한 저널이고요. 두 번째요. 저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죠. 그래서 투석하지 않는 환자들에 있어서 메타 아날리시스 해보니까 그런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이요. 저게 이제 중국 연구고요. 예, 심지어 이 연구에서는 메타 아날리시스를 돌려보니까 심지어 콩팥 기능이 조금 호전을 보이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죠. 다음이요. 그 다음에 투석하지 않는 환자들이 이런데, 그럼 실제로 투석하는 환자는 걸으면 진짜 도움되나? 네, 이런 근거들이 있느냐? 이런 논문들도 조금 찾아봤습니다. 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위 대조 실험군으로 실험하는 아니면 최소한 전형 연구를 가지고 실험을 한 이런 데이터들을 좀 봤는데요. 첫 번째 연구가 개인 맞춤형 집에서 걷기 프로그램 한 6개월 해보니까 삶의 질도 좋고 여러 가지 그 근지구력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좀 됐다. 네, 특히나 6분 보행거리가 늘어나고 5회 그 의자 일어났다 앉았다, 어르신들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육 빠지신 분들은. 근데 그런 데가 6개월에 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거는 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296명이요. 그 다음에 보행수 기반, 만보기를 차고 RCT를 해보니까 3개월 동안 주 1회 목표를 탁 해가지고 천천히 걸음을 더 많이 걷게 해가지고 걸음수 증가를 유지해보니까 실제로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투석 중에 유산소 운동을 시킵니다. 주로는 다리에 이렇게 밀었다 폈다 하는 이런 운동들을 좀 하고요. 또 누워서 사이클을 태우기도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주 3회 60분씩 운동을 시켜봤더니 1년 생존율의 향상이 보였다. 94%대 73%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보고고요. 이 경우는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게 그 영양 지표도 동반 개선. 이게 아마 밥맛이 요독 증상이 좋아지니까 밥맛이 더 나서
더 잘 드시게 되니까 단백질 수치 같은 이런 영양 지표가 동반해서 좋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투석 실내 운동이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가능성을 뒷받침을 합니다. 이런 이론적 바탕을 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투석하는 4시간 동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환자를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켜도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수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제가 요거 슬라이드 다 말씀드리고 나서 질문은 하나하나씩 다 답변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일단 걷기 운동과 콩팥병에 대한 얘기만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관찰 연구나 메타 분석을 좀 보니까 이 돕스라는 레지스트리는 국제 투석 레지스트리고요. 환자들을 모아놓은 굉장히 큰 레지스트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걷기 포함해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해보니까 혈액투석 환자에서 사망 입원 위험이 떨어진다. 특히 용량 반응 관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지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 차원의 정식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니까 환자 운동 비율이 높아지더라.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시설에 나와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HD가 혈액투석인데요. 혈액투석 환자 운동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다수의 연구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졌다. 네. 단지 요 유형은 이제 운동 유형이 걷기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 다른 유산소를 포함이라는 거. 네. 가볍게 뛴다든지 이런 유산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좋더라.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종선이나 비교 연구들을 좀 보니까 투석중 운동이나 가정 기반 운동, 홈 베이스드 엑서사이즈죠. 네. 모두 신체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해라. 예, 이런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에는 다 이제 혈액투석 환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맨 밑은 PD, 복막투석 환자분들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 걷기 운동이랑 근력 운동 같이 하는 세트로 해보니까 네, 굉장히 좋았더라. 이런 내용, 심지어는 골밀도하고 그 운동 기능 지표의 개선이 도움이 됐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걷기와 근력 운동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주로 걷기 운동이었기 때문에 복막투석 환자 같은 말기콩팥병 환자들에서도 걷기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데이터들이 충분히 있더라.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만성콩팥병 환우 여러분들 걸으십시오. 네, 걸으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어떻게 걷는 게 좋으냐? 환자분들 중심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일반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이 있으신 말기콩팥병 환자들 어떻게 걸을 거냐? 일상 걷기, 네, 평지를 빠르게 걸어라. 오르막길이나 계단보다는 평지를 조금 속보로 빠르게 걸으면 좋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하면 근골격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심폐지구력도 좋아지더라. 빈도와 강도는 일주일에 4에서 5일. 주로는 운동 효과는 48시간 정도 간다 하니까 이틀에 한 번은 반드시 운동을 하자. 그러면 3일 쉬고 4일 운동하는 셈이 되는 거죠. 주말에는 뭐 연속으로 이틀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주 4일에서 5일 중등도 자각강도. 저거는 이따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회당 한 20분에서 40분 정도 걷다가 나중에는 한 2시간, 2시간 반까지 늘려보시라. 근데 최소 운동량은 30분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투석 환자는 투석 안 하는 날이나 투석 전에 운동하는 게 좋고요. 투석 중에 운동하는 거는 주로 이렇게 페달이나 탄력 벨트를 가지고 굽혔다 폈다 하는 이런 다리 운동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 걷기 프로그램 하는 것도 도움이 충분히 됩니다. 단지 혈압이 떨어지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우면 반드시 중단하셔야 된다.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야지. 이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바로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불안정 협심증이 있어서 당장에 스텐트를 넣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운동이 심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최근의 심근경색. 그 다음에
다리에 궤양이나 당뇨발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리에 이 서큘레이션이 안 좋으니까 이런 괴사나 궤양이 심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빈혈이 심하거나 전해질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쓰러지거나 심장마비, 부정맥 같은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치의랑 좀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요. 그러면 실제로 자 이런 걷기 같은 생활요법 해보면 실제로 좋아지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첫 번째, 자 저염식 하면요, 하루에 소금 6g, 사실은 WHO는 5g 미만 먹으라고 돼 있는데 한 6g 미만 먹으면 혈압 얼마나 떨어져요? 위의 혈압이 한 5 정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몸무게 1kg 뺄 때마다 위의 혈압이 1씩 떨어져요. 저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1kg 빠질 때마다 위의 혈압이 1씩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2잔 이하로 절주를 했을 때 4 정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5 정도 떨어집니다. 이게 조금 억울하죠.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5 정도 떨어지는데 소금만 제한해도 저렇게 잘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충격적인 거야.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 이게 이제 지중해 식단을 비롯해서 아주 그 좋은 이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하면 무려 11이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운동만 열심히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활요법, 체중 빼고 금주하고 그 다음에 식이 제한, 해서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과 소금 섭취를 제한을 하고 여기에 운동까지 하면 저게 다 효과를 볼 거니까 거의 정상혈압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다음이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입, 어떤 운동할 거냐, 프리퀀시, 얼마나 자주 할 거냐 일주일에, 인텐시티, 어떤 강도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타임, 언제 할 거냐, 시간, 그리고 몇 분 동안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답은 나와 있잖아요. 자, 타입이 우리가 이제 오늘 걷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걷기, 타입, 걷기, 시간, 매번 30분 이상, 프리퀀시,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은 걷자. 그 다음에 인텐시티는 중등도 이상의 강도로. 이게 어떤 강도인지 뒤에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걸으면서 옆 사람이랑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그거는 중등도의 강도가 아니에요. 빠르게 걷는데 옆 사람이랑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 잡담을 못할 정도면 그 정도가 중등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슬슬 걸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면서 걷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효과적인 운동법은 아닙니다. 옆 사람이랑 말이 섞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운동의 효과 뭐 다 아시는 것처럼요. 혈압 떨어지고 심폐기능 좋아지고 살 빠지고 콜레스테롤 좋아지고 스트레스에도 해소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와치를 차고 다니는데요. 갤럭시 와치 안에 보면 스트레스 정도가 있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 시뻘겋게 나오다가 조금 걷거나 뛰면 운동 후에는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갑니다. 초록색으로. 스트레스 제로로. 그래서 눈으로 좀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권장되는 운동은 유산소가 일단 기본인데 오늘은 걷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걷기. 그래서 걷기 운동이 굉장히 좋고요. 최대 심박수라는 거 항상 보잖아요.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연령을 뺍니다. 그러니까 220에서 50세를 빼면 170인데 170에 80%까지 접근하게 뛰면 딱 좋다. 그러면 한 130에서 140회 정도 되는 거죠. 그럼 50대 남자 환자분들은 여기에 이제 다 심장 저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140에서 150까지 되면 최대 심박수구나. 여기서부터 더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의 강도는 그 정도. 빠르게 걷기, 옆 사람이랑 얘기할 정도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운동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주로 걷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유산소의 운동은 저렇게 많습니다. 근데 기구를 이용하거나 수영처럼 어디 뭐 장소를 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렇게 걷기가 가장 심플한 운동이죠. 사이클도 사이클이 필요하고요. 자전거가 비싸다 하더라고요. 그
그다음에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게 뭐 트레일 러닝이라 그래서 요새 되게 유행하던데요. 네. 산을 막 뛰던데요, 안을. 네. 숲속을 막 뛰어다니던데, 네.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여튼 빠르게 걷기의 운동을 여러분께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바르게 걷는 자세는 그럼 뭐냐? 이거는 저랑 같이 그 비욘디에서 방송도 했고 토요일 날 주로 방송을 많이 하는 서울의 세길병원의 정형외과 이대영 원장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슬라이드입니다. 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발을 뒤꿈치를 닫고 발바닥을 닫고 한 다리로 서서 발끝으로 닿은 다음에 발끝을 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을 양쪽을 이렇게 디디면서 가는 게 굉장히 좋다. 네. 이게 바로 바르게 걷기 자세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제일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보폭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키에서 100cm를 빼면 평균 보폭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60cm 되는 이제 어머님들이 보폭을 한 60cm 정도 하면 딱 좋대요. 그 다음에 팔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시선은 전방을 보고 팔은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저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요. 그 다음에 골반은 앞뒤로 5도 정도 살짝 움직여주는 게 도움이 된다. 이게 바로 걷기의 바른 자세입니다. 보폭으로 계산하면 170cm의 남성분들은 70cm 정도를 평균 보폭으로 걸으시면 무리 없이 걸으실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올 것 같네요. 다음이요. 그래서 일주일에 90에서 150분 운동하라는 얘기는 3번 운동하면 최소 30분 이상 하라는 거예요. 30에서 50분. 그러니까 한 번 운동할 때 30에서 50분. 주 3회 하면 90에서 15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걷기 운동은 반드시 저렇게 하시면 좋고, 네, 그 다음에 근골격계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끝나고 나면 근육 운동을 조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건데 오늘은 저 얘기는 빼겠습니다. 다음이요. 대신에 혈압이 높거나 심장병 있으신 분들은 무리해서 운동하시지 말라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무산소 운동,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벤치프레스 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유산소 먼저 해서 땀 좀 내고 몸이 충분히 릴렉스가 된 다음에 무산소로 가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이요.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도요. 이제 콩팥병 말고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도 운동하면 좋아진다는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당뇨병 발생 위험도도 줄일 수 있다는 보고들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 운동하면 이렇게 좋아요. 네. 이렇게 좋은 게 많습니다. 네. 이런 운동, 이제 걷기 운동이 이런 것들을 다 좋게 만들 수 있는 걸로 치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이요. 대신에 운동에서 당뇨병 환자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뭐죠? 저혈당이에요. 저혈당. 네.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거나 굶고 나서 운동하실 때는 혈당이 오히려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혈당을 유의하셔야 된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운동 전에 나 이런 운동 해도 되는지 일단은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주치의랑 한번 상의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이요. 제일 좋은 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유산소 운동이요. 걷기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도. 다음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소비되는 열량 보면 제가 중등도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등도의 운동으로 걷기를 시간당 한 6km 정도 걸으면 한 360kcal 정도 날아간대요. 그러면 분당 한 6 정도 날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걷기가 도움이 많이 되고 5km 정도 걸으면 275kcal 날아가고 분당 4.5kcal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걷기 운동이 칼로리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대한당뇨병 환자 학회도 고혈압 학회랑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해라. 그러면 일주일에 한 3번에 나눠서 하면 한 번에 한 50분 정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일주일에 90분 이상 고강도 유산소 운동, 최대 심박수의 70% 이상을 꼭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하죠.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의 효과는 48시간 지속된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운동한 효과가 날아가지 않아요? 네. 다음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노란색 여기 들어와 있는 거요. 즐겁다. 예. 즐거우면 안 돼요. 이거는 중등도의 강도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 있고 충실한 느낌으로 땀이 난다. 어떤 분들은 땀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 이 정도면 중등도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조금 힘들다까지는 와줘야 돼요. 조금 힘들다까지 와줘야 돼요. 네, 이게 왜냐하면 70%거든요. 이게 Vmax의 70%까지 하는 건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긴장되고 땀에 흠뻑 젖어 있다. 저 정도 되는데 옆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옆 사람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힘든 정도. 저게 적절한 수준의 걷기 운동 강도입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해서 30분 이상에서 50분 사이를 걸으면 제일 좋고 이거를 주 3회 이상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도 그렇고요. 고혈압 환자도 그렇고요. 하여튼 걷기 운동을 저 강도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열심히 하시는 게 건강에 좋다. 네. 이런 말씀이 뭐 결과적으로 오늘의 결론이 될 것 같네요. 다음이요. 네. 이거 제가 전에 방송할 때 한번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거 사서 읽으시고 나서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약도 안 먹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진 않고요. 약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예, 약을 줄일 수는 있겠는데 이미 약을 드신 분이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자, 이분이 이 걷기의 홍보대사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병의 90%는 하루 1시간씩 걸으면 거의 90%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입니다. 내과 선생님이시고요. 네. 근데 저도 이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뭐 일견 뭐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거의 목차를 보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되려면 하루 1시간씩 걸어야 돼요. 매일. 그러면 오래도 살고 콩팥병도 안 생기고 고혈압 당뇨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꾸준히 해야만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 여유가 되시는 분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뭐 걷기 좋은 신발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를 걷느냐. 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당연하죠. 아까 제가 바르게 걷는 자세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앞으로 타타타타타 돌려주실래요? 네. 앞으로 돌아가본 적이 처음이네. 네, 요거요. 바르게 걷기. 그래서 다리를 짚을 때는, 발바닥 짚을 때는 뒤꿈치부터 순서대로예요. 뒤꿈치를 닫고 발바닥이 닿은 다음에 한 다리로 서는 느낌으로 갔다가 발끝을 닫고 떼고, 그 다음에 다음 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적으로 걸으라고 많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 보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폭은 키에서 100cm를 빼면 너무 크게 걸을 필요도 없고요. 너무 좁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평균 보폭은 키에서 100cm를 빼고 팔은 살짝살짝 편하게 휘젓는 정도로 해가지고 팔도 같이 움직이면서 걸으시라. 지금 저기에 나온 저 그림처럼 걸으시면 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시 뒤로 갈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9월 27일 날 남산공원 백봉광장을 출발해서 3km를 걷는 콩팥병 예방의 길, 함께 걷는 콩팥병 예방의 길 콩팥 걷기 대회를 합니다. 이미 500명, 550명 정도 등록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선착순 500명한테 저런 기념 티셔츠와 굿즈를 드리고 3km를 완주를 하시는 분한테는 메달을 드리고 저희 대한신장학회에서 제공하는 컵을 드립니다. 컵이 지금 와 있죠? 컵 좀 주세요, 저. 네. 컵을 세팅을 못 했네요. 네. 네, 저 이제 슬라이드 내려주시고요. 저 좀 비춰주십시오. 너무 몽달귀신처럼 나오네요. 네. 저희 스태프분들이 저한테 주십니다. 네. 네. 이렇게 대한신장학회 이렇게 적혀 있는 저희가 이거 KSL 2025에서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드렸던 요런 건데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이쁜 내 신장의 콩팥콩팥 저희 유튜브 채널 요런 로고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완주하시면 요것도 드리고 메달도 드립니다. 네, 메달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일라나? 안 보이네요. 네. 하여튼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많은 참가를 부탁드리는데 이미 마감이 됐다는 슬픈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등록을 하셨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남산공원 백봉광장에서 뵙길 바라고요. 자, 이제 질문 대답해드리면 오늘 시간 끝날 것 같은데요. 한번 질문 좀 볼게요. 그 사이 많이 올라왔던데 한번 보겠습니다. 찬란한 행복이원님이 루푸스가 신장 쪽에 와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투석을 받고 계시네요. 콩팥을 이식받으면 또다시 루푸스 때문에 이식받은 콩팥이 망가질 가능성이 큰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콩팥을 이식한다는 거는 콩팥만 새로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새 콩팥이 들어오면 그것만 콩팥이 새로만 바뀌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속도로 또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죠. 루푸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루푸스는 이제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 콩팥을 심으면 루푸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단 루푸스의 활성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면역억제제를 쓰시잖아요. 근데 이식받은 콩팥을 위해서도 면역억제제를 쓰게 되기 때문에 면역억제제를 조절을 잘 하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석받는 것보다는 이식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투석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이식 받으십시오. 네. 나뭇잎회님이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그저께부터 소변 볼 때마다 피가 많이 나왔어요. 네, 눈에 보이는 피인가 봐요. 유관적 혈뇨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눈에 보이는 시뻘건 피가 나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결석이 있었죠. 네, 하나는 소변으로 빠져나갔는데 하나는 콩팥에 바뀌어서 수술을 할 수 없대요. 네, 그러면 보통은 잘잘이 깨져서 나오는 걸 보통은 기다리고요. 네, 뭐 초음파 치료 같은 걸 쇠석술 같은 걸 하기도 하는데 증상이 크게 없으면 건드리지 않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돌이 너무 많거나 요로를 막고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수술을 하겠지만 이미 하나는 빠져나왔고 하나는 가지고 계시더라도 콩팥 기능에 문제가 없고 이런 혈뇨 같은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비뇨의학과 선생님한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영도님이 오늘 특별방송, 특별방송 맞습니다. 걷기 행사 참여하고 싶었는데 마음뿐입니다. 네, 알고 오시면 좋은데요. 네, 3km 정도니까 사실 큰 부담은 없고 코스를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답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그냥 완만하니 굉장히 괜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지금 소리 괜찮게 잘 나오나요? 소리 괜찮나요? 네, 잘 나오는군요. 네. 김연님께서요. 어머님이 피 검사를 하셨는데 비타민 D 수치가 8이고 콩팥 기능이 54%, 만성콩팥병 3단계네요. 최근 며칠 독감 때문에 식사를 못 하셔서 면역도 많이 떨어져 있으신데 콩팥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나빠지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 비타민 D 수치와 콩팥 지수와의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어머님 연세가 어떠신지를 모르겠는데 어머님 연세를 감안을 했을 때 어머님 만약에 70대 80대시라 그러면 54% 정도면 그냥 비슷한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세가 지나면 1년에 콩팥 점수가 한 1 정도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정상 점수를 한 90점이라고 봤을 때 한 30년 지나면 그죠? 예, 90점에서 60점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60점이면 3단계거든요. 어머니 지금 54%면 3단계예요. 그래서 비슷한 연배의 다른 분들보다 약간 떨어져 있거나 비슷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점수가 어머님이 원래 점수 베이스라인인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급성 콩팥 손상, 그러니까 독감 같은 감염증 때문에 콩팥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콩팥 기능 검사, 피 검사를 해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독감 치료 잘 하시고 식사 잘 하시고 몸이 조금 회복이 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요. 계속 이렇게 54점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신장내과 전문의를 한번 만나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기저질환이 뭔지 또 단백뇨가 있는지 이런 다른 병행되는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걷기 운동 캠페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본인 콩팥 점수를 알아서 필요하면 빨리 신장내과 의사를 만나러 가자. 그 점수는 60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요. 저희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해서 7대 광역시의 버스 노선, 부산도 2개 노선이 다니는데 이 시내를 질러서 가는 X자로 가는 두 노선에 버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가요. 당신의 콩팥 점수는 몇 점?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혹시 그 지나가는 버스를 보신 분은 사진을 찍어서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 제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려요. 아마 이달 말까지 할 거고요. 몇 분이더라? 50분인가? 50분을 드립니다. 제가 홍보이사 대행이라서 저 하기 전에 했던 캠페인이라 아직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는데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 콩팥 점수 몇 점? 이거를 항상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두가 함께님이요. 콩팥 쪽에 이상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내과 진료를 받아보니 콩팥에 물혹이 있고요. 정밀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CT의 조영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두 쪽 다 물혹이 있고 한쪽은 별 이상 없어 보이는데 한쪽은 수치가 좀 높으니 더 정확한 MRI 검사를 해보자 권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 비뇨의학과 다니실 것 같고 MRI를 찍는 거는 CT는 보통 이제 물혹이나 단순 물혹이나 돌 같은 거를 감별하고 싶은 거고요. MRI는 이제 신장암이나 신장 이제 지방종 요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찍거든요. 많이. 아마 MRI 반대쪽은 조금 모양이 안 좋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MRI 찍자고 권유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비뇨의학과 선생님이랑 결과를 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이미니 님이 질문 주셨어요. 어머님께서 만성 콩팥병 환자신데 콩팥에 안 좋을 때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요거는 저희 유튜브에 범일연세내과 딱 치시면 제 범일연세내과 이동영을 치시면 쫙 나오거든요. 그거를 조회수로 소팅을 해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넘버1이 걷기 운동에 대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게 100만 명이고요. 그 아래 두 번째가 콩팥에 안 좋은 음식. 이게 한 80만 뷰가 조금 넘었어요. 그 내용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님이 만성 콩팥병에 어느 단계에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야 될 음식과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많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만성 콩팥병 4단계 이상의 진행된 콩팥병, 그러니까 콩팥 점수가 30 미만이죠. 이런 진행된 콩팥병은 인도 조절해야 되고 칼륨도 조절해야 되고 단백도 제한해야 돼요. 근데 1, 2, 3단계 60점 이상은 그냥 저염식 외에는 보통 사람이랑 똑같이 드시면 돼요. 이게 그냥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어디에 속하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차만별이 되니까 어머님의 콩팥 점수를 아신 후에 제 그 영상 콩팥에 안 좋은 음식과 이거에 대한 내용, 식이요법에 대한 내용 위에서 두 번째 나올 겁니다. 아마 80만 명 조금 넘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거의 90만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꼭 그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룡용님이 발음이 어렵네요. 도룡용님이 작년에 CT로 왼쪽 콩팥에 작은 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양 갈 정도가 아니라서 아프면 병원 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른쪽 옆구리, 허리, 복부가 묵직합니다. 왼쪽 콩팥에 돌이 있는데 오른쪽이 아플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오른쪽에 새로 돌이 생겼을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비뇨의학과나 저희 신장내과 진료를 한번 보시면 초음파 같은 걸로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검사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왼쪽에 있는 돌이 막 오른쪽으로 옮겨 다니고 그러진 않습니다.
찬란한 행복이원님이 주신 질문이 아마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인공관절 수술하면 콩팥이 안 좋아진다던데 왜 그런 것일까요? 수술 자체가 콩팥을 안 좋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거나 만성질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 후에 뭐 탈수가 난다거나 출혈이 많았다거나 뭐 수혈을 받았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급성 콩팥병이 많이 오고 이게 만성 콩팥병으로 고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것 때문이죠. 수술 자체가 뭐 진짜 피가 철철 나지 않았다 그러면 철철 날 정도로 출혈이 많았다 이런 정도의 수술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수술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시는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고령의 어르신들이고 당뇨고혈압 같은 다른 지병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개연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또 들어왔습니다. 요거까지 볼게요. 카자니 님이 신장이 한 개밖에 없으면 단백질 섭취 조절을 해야 하나요? 운동하고 단백질을 먹으려는데 어려운가요? 이게 이제 원인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죠. 콩팥 기능이 정상이시라 그러면 아무것도 가리실 필요 없습니다. 콩팥이 하나라고 해도 정상적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예가 뭐라 그랬죠? 제가 부모나 자식분한테 자기 콩팥 하나를 공유한 경우, 네, 콩팥 공유자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한 콩팥으로 거의 정상인 수명의 90% 이상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콩팥이 하나지만 당뇨고혈압이 없고 단백뇨가 없으신 분이라 그러면 특별히 뭘 제한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기자님이 왜 콩팥이 하나이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확실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일반론적으로는 특별히 가리실 필요는 없다. 단지 콩팥이 하나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고혈압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꼭 그거를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수요일날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제가 원래는 화요일에 진료가 끝나거든요. 화목토는 저희가 오후 진료가 없어서 조금 편하게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오후 늦게까지 진료를 하는 날이라 네, 진료 보다가 지금 와가지고 해롱해롱합니다. 제가 상태가. 네. 이제 아마 오늘 내일 비가 오면 가을로 접어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감기들 다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요새 또 코로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공문이 왔는데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면역 저하자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무료 접종이죠. 국가 무료 접종을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답니다. 항상 저희가 추석 끝나면 독감이든 코로나든 맞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코로나 접종 잊지 마시고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투석하시는 5단계 만성콩팥병 환자분들은 65세가 안 되셨더라도 면역 저하자에 속하기 때문에 무료 접종 대상자가 된다는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저희가 지난주에 대한신장학회가 정식으로 수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시는 병원에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꼭 10월 15일 이후 65세 미만은 25일 이후일 겁니다. 오늘 공문이 다 나갔거든요. 꼭 코로나 백신 접종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콩팥병과 걷기운동 27일 저희 걷기운동 행사를 기념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만들었던 방송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찾아와 주셔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드린 이 방송 내용 기억하시면서 27일 날 남산공원 백범광장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2주 후에 화요일 오후 1시에 콩팥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다시 한번 부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